저희는 제7회 통상정책 토론대회에 참가하게 된 노랑가오리입니다. 저는 팀장 최유진, 팀원 양서연, 한호연입니다. 저희는 교내 토론 동아리에서 만나 함께 토론 실력을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통상정책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이번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팀명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노랑가오리는 강한 독을 가지고 있어 바다에서 만나면 매우 무서운 생물 중 하나입니다. 저희 또한 통상정책 토론대회라는 넓은 바다에서 가장 강력한 팀이 되어보고자 합니다. 빈틈없는 논리와 정확한 전달력을 바탕으로 저희의 생각을 자신있게 펼쳐보겠습니다. 앞으로 저희의 토론을 기대해주세요. 노랑가오리 파이팅! 노동과 환경 이슈의 통상 의제화는 국가들 간 다양한 통상 상황에서 노동과 환경 이슈를 의제로 다루는 것으로 현재 그 필요성이 자명합니다. 첫째, 통상 의제화는 기존 제도의 무용성을 극복합니다. 교토의정서의 실패 그리고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는 협정이 가지는 구속력에 의구심을 품게 합니다. 국제협정의 비준은 전적으로 개별 국가의 의사이며 협약 비준을 하더라도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의제화는 자국과의 무역을 위한 환경과 노동의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이 환경과 노동 수준을 기업 경쟁력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기존에 무용했던 국제사회의 권고적, 이상적 해결 방안이 아닌 시장 경제 논리에 따른 유효하고 구속력 있는 통상 의제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둘째, 통상 의제화는 사회적 덤핑을 해결합니다. 사회적 덤핑은 낮은 임금 및 환경 보호 수준으로 생산 비용을 절감해 해외 시장에 제품을 싼 값에 파는 행위입니다. 사회적 덤핑은 환경과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기준을 마련한 국가들이 그렇지 못한 국가들보다 오히려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 잘못된 구조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통상 의제화는 노동과 환경의 일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정당하고 적법한 방법으로 제품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합니다. 셋째, 통상 의제화는 범세계적인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탄소 정책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기존 탄소 정책들은 각국에서 탄소세 등을 이용해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탄소 누출과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EU는 모든 수입국을 대상으로 하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즉 통상 의제화를 통해 범세계적인 문제에 대하여 같은 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과 환경 개선이 시급한 현재, 통상 의제화는 환경 노동 문제 해결을 향한 세계적인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이나 EU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와 같이 노동 및 환경 이슈를 통상 정책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이러한 노동 및 환경 이슈의 통상 의제화에 대해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노동 및 환경의 통상 의제화는 그동안 국제사회가 합의해온 관습법 및 무역 규범과 합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역 제재를 통해서 특정 노동 정책의 집행을 강요하는 것은 국제관습법인 내정 불간섭의 원칙에 대한 침해입니다. 또 가트 제1조에 규정된 체의국 대우 의무에 따르면 서로 다른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상품 간에 어떤 차별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그 목적이 대의적이라고 할지라도 특정 국가로부터의 상품 수입을 금지하거나 비용 측면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그런 무역 제한 조치는 이러한 의무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는 기후 위기에 대한 책임이 선진국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EU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는 오히려 개도국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국제사회가 합의한 원칙을 자의적으로 깨트리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노동과 환경을 명분으로 한 무역 제재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보호무역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위구르 강제노동금지법에 의해서 수출 제재를 받고 있는 신장 지역은 전 세계 면화 생산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핵심적인 공급망 지역입니다. 또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위구르 강제노동금지법이 미국의 대중통상 무기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강제노동을 둘러싼 미중 무역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환경 관련 통상 의제화 역시 보호무역의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탄소 국경 조정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서 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EU뿐일 것이라고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의 실질적인 목적은 환경 보호가 아닌 EU 자국의 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범적 실질적인 이유로 저희는 환경 및 노동 이슈의 통상 의제화에 대해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대 측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통상 의제화를 찬성하는 이유로 범세계적 문제 해결이라는 정당한 목적이 있으며 기존
기존의 권고적 효력밖에 갖지 못했던 기존 규범과는 달리 실질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는 목적을 들어서 통상 의제화의 필요성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적 자체가 정당하다고 해서 모든 수단이 다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제재 혹은 무역 제한 조치를 단독으로 하면서 타국 행위를 교정하려는 시도는 대부분 타국 상품 수출이 상당 부분 자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가 빈번히 활용되고 국제사회에서 정당성 또한 확보된다면 거대 경제국이 자의적으로 다른 국가의 국제 의무 준수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해서 징벌적으로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개도국 입장에서는 불공정한 특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평등 주권 원칙에 위배되는 처사라고 생각하고요. 더해서 모든 합의란 다자 합의든 아니면 뭐 FTA 양자 합의든 실질적으로 국제사회 내에서 힘의 우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통상 의제화를 허용하고 노동환경 이슈를 포함시키게 된다면 강대국이 개도국을 효과적으로 억압할 수 있는 도구를 하나 제공해주는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첨언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거에서 기존 제도의 무용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현재의 규범은 구속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금 현재 통상 의제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경제 대국의 일방적인 입법으로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예시로 EU의 시범이나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통상 의제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방적인 입법을 이룰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질서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WTO 같은 파리협정과 같은 기존의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질서에 대해서 재논의하는 과정이 없이 이러한 일방적인 입법이 이루어지는 것은 강대국의 일방적인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대 측의 입론 잘 들었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평등 주권 원칙을 위배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국제사회의 무역 규범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이것을 가트 20조의 일반적 예외 조항을 통해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트 제20조 일반적 예외에서 규정하는 인간, 동물 또는 식물 생명의 건강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그리고 고갈될 수 있는 천연 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조치로서 국내 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과 결부되어 유효하게 해당하는 경우가 해당하므로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는 선진국이 이를 주도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이 얻어도 괜찮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싶은 것입니다. 선진국은 범세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를 만들고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국가들을 주도해야 합니다. UNFCC의 제3조 1항은 선진국인 당사자는 기후변화 및 그 부정적 효과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제도가 전 세계적인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첨언하겠습니다. 현재 선진국들이 높은 노동 그리고 환경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역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환기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러한 불평등한 상황뿐만 아니라 인권과 환경, 이런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 또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반대 측에서 통상의제화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불평등한 상황과 노동인권, 환경이 현재 위기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통상의제화가 아니어도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전자라면 노동 환경 이슈가 현재 논의 필요성이 없음을 입증해 주셔야 될 것이고, 후자라면 통상의제화의 본질적인 이유와 효과를 포괄하는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찬성 측에서는 가트 제20조의 조항에 의해서 국제법으로도 합치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해당 말씀해 주신 법리 같은 경우는 제20조 지항에 관련된 일반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 일반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문의 요건도 해당해야 합니다. 상소 기구에서 이제 뉴스 실드 사건의 경우에서는 이제 이러한 가트 제20조 일반 원칙에 대한 예외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가 간 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자의적인 차별에서는 아니 되고 분쟁 당사국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통상 의제화의 현실적인 흐름을 봤을 때 시범이나 위구르 강제노동금지법은 이러한 제20조 전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규범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대안이 있느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은 확실히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의 청정구매법을 살펴보자면 청정구매법은 공공인프라 계약에서 소비되는 제품에 대해서
고탄소 제품에 대해서는 사용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이와 같은 법안은 조세나 어떤 관세와 같은 공급 측면에 충격을 주는 정책이 아니라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를 증대하면서 친환경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더욱 증대할 수 있는 이러한 수요 중심의 정책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찬성 측에도 말씀하신 이 친환경 기업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오히려 더 차별적인 대우를 현재 국제시장에서 받고 있다라는 근거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반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안적 조치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언급을 해보자면 이제 아까 남의 토론자 분께서 말씀해주신 직접적인 국경 조치는 아니나 그런 이제 국내적인 해결 방안도 있을 것이고 또한 소비자와 기업 간의 관계를 통해서 ESG 경영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대안적 해결책의 존재 혹은 개선 시도 이전에 통상 의제화를 통해서 자유무역의 이익을 줄이는 것은 효율적인 자원 배분에 저해가 될 것입니다. 네, 찬성 측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대 측에서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저희는 이 대안과 통상 의제화가 함께 병행될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안의 존재가 통상 의제화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반대 측에서 언급해주신 조치들은 실질적인 강제력과 구속력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음을 언급드리고요. 이와 반대로 통상 의제화는 실질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점에서 필요성을 가진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 측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책임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선진국의 책임성이 더 큰 것은 맞으나 현재 개도국인 인도, 중국이 탄소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만큼 개도국의 책임 또한 커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것은 서로 상반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동시에 수행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 측에서는 과거 청산만 해결된다면 통상 의제화의 정당성에 동의하시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해주신 대안 중에서는 사회적 덤핑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덤핑은 통상 의제화로만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반덤핑 제도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사회적 덤핑의 증상을 치료하는 것일 뿐이지 그 원인을 규명하고 그 원인을 뿌리 뽑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상 의제화는 이 사회적 덤핑 현상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지 규명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막는 것 대신에 원인을 뽑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대 측에서는 통상 의제화가 정당하지 않다고 말하였는데 사회적 덤핑으로 인해서 이런 노동과 환경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 국가들이 그렇지 않은 국가들보다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밀리는 상황을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저희가 말씀해드린 대안들과 이러한 국제통상 의제화를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이러한 국제통상 의제화가 국제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국제법적인 근거 또한 미약하기 때문에 병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제 이러한 통상 의제화, 시밤이나 유구르 강제노동 금지법과 같은 통상 의제화 같은 경우는 국제 경제의 공급 측면에 있어서 상당한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경제에 있어서 상당한 파급 효과를 낼 것이기 때문에 국제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트 제20조와 관련해서도 국제법과 합치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므로 병행해서는 안 되고 우리 반대 측이 제시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찬성 이론 세 번째에서 보편적 가치를 달성할 수 있다. 탄소 누출과 같은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목적 자체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시밤을 시행한다면 이후에 경제 상황이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존재하고 시밤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이 탄소 누출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탄소 누출의 영향 또한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인규 이나대 교수 등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해외 연구 결과에서는 탄소 누출이 미미하거나 발생하지 않았음을 제시하고 있고 미사토 사토 교수 등의 분석 결과는 기업은 단순히 생산 비용 증가, 조세 증가의 이유로 생산시설의 이전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탄소 누출의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찬성 측에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통상 의제화의 기본적인 목적 자체도 상당히 부정되고 있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대 측에서는 내정 불간섭 원칙 등으로 미배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제법에 결코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엔 초안 48조에 따르면 손해를 입은 국가들도 타국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헌장 성문과 제1조상 유엔의 목적에도 나타나듯 인권 보호를 단순히 국내 문제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대세적 의무로 보고 있습니다. 만일 중국 정부처럼 정부 차원에서 노동 문제를 이뤄내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문제는 도대체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그 국민들은 도대체 누가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럴 때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측에서는 국제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공급망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공급망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이는 경제에 대한 악영향이 수반되더라도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경제보다 어떻게 사람의 인권이 도외시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인권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지금 반대측에서는 GATT 자유무역 일반 원칙을 들어주시면서 선진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통상의제화가 정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이 문제의식과 해결 방안, 그 일련의 논리 구조에 있어서 심각한 내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통상의제화를 굉장히 좁게 해석하신 탓이 아닌가 싶은데 통상의제화는 비단 어떤 국가의 내부적인 위법뿐만 아니라 미국과 캄보디아의 FTA와 같은 양자적 혹은 다자적 자유무역 협정에서 충분히 드러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가트 20조 제-G항, 일반 원칙 그리고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부분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통상의제화가 국내 문제 불가능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ILC의 국가책임법 초안을 근거로 드렸는데요. 그 초안에 명시되어 있는 책임 추궁 자격은 엄연히 피해국만이 주장할 수 있는 대응 조치와는 구분됩니다. 대응 조치에서는 강행 규범 등의 의무를 제외하고 다른 국제 의무를 위협하게 되더라도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책임 추궁 자격은 적법한 조치여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의제화에서 제3국이, 즉 피해국이 아닌 제3국이 가해국에게 통상의제화를 실시할 경우 비례성 원칙 혹은 WTO를 위반하게 되므로 적법한 조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저희가 아까 가트의 불합치성을 언급하면서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나 자유무역의 가치가 인권이나 혹은 환경의 보편적 가치보다는 절대 우선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지나치게 저희 반대 측에서 주장하는 가치를 좁게 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의제화를 실시하게 되면서 제3국이 가해국에게 내정 간섭을 하게 된다면 제가 처음 반론에서 말씀드렸듯이 평등의 원칙 역시, 평등의 가치 역시 훼손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인권 환경의 보편적 가치가 평등의 가치보다 무조건 우선시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선진국에게 이런 보편적 가치의 실현을 주도해야 할 책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선진국에서는 자신들에게 이런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분으로 자국 이익이 되는 그런 정책들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미국은 어떤 탈농조화의 정책의 일환으로 미구르 강제노동 금지법을 만들었다는 해석이 존재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어떤 보편적 가치의 수호를 명분으로 선례로서 허용을 한다면 앞으로도 기존 규범으로 해결할 수 없고 대의를 위한 것이라는 명분으로 강대국이 자국의 이익이 되는 법안을 만드는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피해국에 대해서 제3국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구르 강제노동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요? 반대 측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을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러한 인권,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상의제화의 필요성에만 반대하고 이것에 대한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계십니다. 미구르 강제노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 국제사회에서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중국 정부가 해결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를 국제사회에서 함께 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통상의제화의 목적이며 그것이 국제기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첨언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이런 통상의제화가 계속해서 보호무역주의적인 성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일례로 EU의 탄소국경 조정제도를 들었는데요. 통상의제화와 보호무역주의는 매우 다른 것입니다. 그 차이는 결국 통상의제화가 자국에도 적용된다는 데 있는데요. 일례로 미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의 경우 미국 수입자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노동을 자행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 또한 이런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해주신 EU의 탄소국경 조정제도
조정 제도도 외 국가뿐만 아니라 영내 국가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이 또한 보호무역주의적인 성향이 아니라 결국 기업 자사의 기업들에도 적용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벌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보호적인 성격을 띈다라고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유 없는 보호무역주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 노력이 무용한 노력이 아닌 의미 있는 노력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동노동, 강제노동, 탄소 배출 등의 문제가 없다면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호무역주의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반대측 반론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위구르와 같은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주시하는데요. 그렇다면 저희는 반대로 통상 의제화를 통해서 중국 내 인권의식을 진정으로 신장시킬 수 있는지, 그러한 국민들에 있어서 근대적, 현대적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러한 것은 중국 내 인권의식의 신장 같은 것들은 근본적으로 그 중국의 국가 권력의 태도 자체가 변화해야 합니다. 중국의 국가 권력의 태도가 자체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국가 경제 전체에 유의미한 경제적인 타격이 미쳐야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중국 신장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 같은 경우는 중국 국가 권력의 태도가 변할 수 있도록 유도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론자께서 말씀해 주시길 선진국 또한 이제 여러 가지 피해를 보면서 내국민과 외국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실질적인 정의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도국가 같은 경우에는 자본과 기술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탄소 저감 기술 같은 것들을 적용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자본과 기술 측면에서의 차이를 인정한다면 그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어떤 피해 정도가 동일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대 측에서는 통상 의제화 또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 6월 미국이 신장 위구르에서 생산된 면화의 수입을 금지한 지 1년 만에 중국의 면화 재배 면적이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중국 해관 총서의 자료에 따르면 2월 신장산 제품이 대미 수출액이 전년 동월보다 거의 90% 급감했다고 합니다. 이는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의 여파로 세계 의료업계가 신장 지역의 면화를 보이콧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장 지역의 목화 중 90% 이상이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는 매우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 측에서는 개발도상국이 여전히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앞서 언급했던 대로 과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것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통상 의제화의 필요성에 대한 반박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여전히 반대 측에서 통상 의제화가 아닌 다른 대안을 듣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먼저 이제 실질성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특히 환경 측면의 실질성에 대한 논의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데, 이제 찬성 측에서 주장하시는 구속력이라든지 아니면 저 범세계적 문제 해결 가능성은 모두 실질적인 어떤 영향이 있어야만 의미가 있는 주장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UN 무역개발회의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CBAM은 탄소 누출을 방지할 수는 있겠지만 기후 변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것은 어떤 그 무역 상대국들의 무역 전환과 같은 효과 때문에 결국 EU 여계의 탄소 저감에 별 효과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덤핑에 대해서 그런 이제 강제노동 금지법은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어떤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한다면 지역과 관련 없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모든 상품을 금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반대 측에서 일반 원칙, 정의, 인식 효과 굉장히 다양한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여전히 반대 측의 주장에서 내분 모순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반대 측에서 가지고 있는 내분 모순이 그것에 그치는 것만도 아니죠. 지금 반대 측에서는 선진국이 일방적인 입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일체 시도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도 이 대안으로서 미국의 청정구매법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수요 기반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일방적인 입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일방적인 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해주신 것으로 들리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심각한 내부 모순이라고 들리고요. 반대 측의 주장은 그 문제 인식에서는 저희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대안 그리고 그 대안을 제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에서 심각한 내부 모순이 해결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토론이 과연 건설적인
통상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맞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유감을 가지게 만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반대팀은 입론에서 이러한 통상 의제화가 기존의 기본과 불합치한다는 점, 그리고 경제적인 비효율성을 상당히 야기한다는 점, 이러한 악영향을 강조하면서 반대 측의 입론을 진행하였고, 찬성 측에서는 기존의 제도가 무용하다, 그리고 사회적인 덤핑이 발생한다, 환경과 인권의 가치가 중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반론에서 여러 가지 쟁점이 있어서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반론 내용에 있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통상 의제화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질문을 던졌고,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수단이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대안들이 존재함도 말씀드렸습니다. 통상 의제화의 진정한 목적에 있어서 이것은 환경이나 인권과 같은 현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유나 그런 강대국들의 경제적인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보호무역주의의 일환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수단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는 여러 가지 국제사회가 합의한 기후규범, 경제규범, 정치적 규범, 이러한 기본적인 규범들과 합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인 근거 또한 굉장히 미약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안들이 존재함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안 같은 경우는 미국의 청정구역법과 같은 수요 중심의 대안들, 그리고 탄소 저감 기술의 개발 같은 것들을 이제 선진국이 지도를 해줘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대안들은 이제 찬성 측이 이야기한 통상 의제화와 같은 강력한 정책들보다 훨씬 그 악영향이 덜하고 대안적 수단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인권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찬성 측이 주장하시는 그러한 통상 의제화 같은 경우가 중국이나 여러 가지 개도국들의 인권 신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그 통상 의제화가 중국 같은 경우에 경제적인 충격을 줄 수 있지만 중국의 인권의 개선을 유도했느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모든 쟁점에서 우리가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환경 이슈에 대한 토론을 나누고 있는 동안에도 중국과 몽골에서는 수십만 명이 착취당하고 있으며 지구의 온도는 여전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통상 의제화에 대한 오늘의 토론에서 다루어진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현재 상황을 타개할 방안 마련의 시급성과 통상 의제화의 영향력입니다. 먼저 방안 마련의 시급성입니다. 저희 찬성 측은 기존 제도가 무용하기에 통상 의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대 측 또한 노동 환경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기존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강제력과 구속력이 없는 환경 문제에 대한 대안만을 제시하였을 뿐 노동 문제에 대한 대안은 그 어떤 것도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아무런 효과적 대안 없이 통상 의제화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반대 측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 통상 의제화의 영향력입니다. 저희 찬성 측은 통상 의제화를 통해 사회적 덤핑을 방지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이 입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통상 의제화만이 가질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는 그 무엇도 반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대 측에서는 선진국이 주도하면 안 된다라는 정당성에 대해서 부정을 하시면서 선진국이 주도해야 하는 탄소 저감 기술과 ESG 경영을 그 예시로 들면서 선진국이 주도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선진국이 주도해야 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혁명을 논한 토머스 쿤은